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고. 자, 여러분들 속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1000km가 넘는데 그 1000km 이상 한 1300km를 날아가서 전투기가 직접 공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사실을 인정했고 이란도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전력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란은 이 이스라엘이 공습 직전에 보복하겠다, 때리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핵개발 바로 나서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5차 중동전의 서막이 열리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며 미래 노동가용 인구와 병력 자원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우리나라가 민간 군사기업 PMC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군 당국이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경계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경계작전을 일정 부분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선결 조건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는 최근 탄약부대 경계병력 민간 전환 관련 선결 조건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탄약부대 경계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선결 조건을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군 당국이 이러한 과제를 발주한 것은 병력 자원 급감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33만 4천여 명 수준이었던 입영 대상 가용 인구는 10년 후인 2035년 22만 7천여 명까지 줄어들고 2041년에는 13만 명 수준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추산입니다. 군 당국은 현재 50만 명 규모의 상비 병력 가운데 20% 수준인 10만 명 이상이 경계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미래에는 유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인 경계 시스템 도입을 확대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MC가 경계작전을 맡을 경우 최우선 적용 대상인 탄약 저장 시설의 경우 면적이 매우 넓고 외부 공격에 취약해 상시 외곽 순찰과 취약지 집중 경계 근무, 유사시 즉각 출동 가능한 기동 타격대 등 많은 경계 병력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탄약 저장 시설 경계 작전을 민간으로 돌릴 경우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보안과 안전 문제입니다. 탄약 저장 시설을 군사 보안 시설 각 급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경계 작전을 맡을 PMC 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신원 검증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살상용 무기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금 PMC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PMC가 도입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위해 군은 물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한국군도 이제 용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민간 군사 인력들을 동원해서 경계작전부터 들어간다. 미국은 진작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위병소 다 현역 군인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위병소 다 외부의 용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일단 이 용병이 했을 경우와 그러니까 민간인이 맡았을 경우와 군인이 맡았을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 민간인은 보험복지 혜택을 안 줘도 되죠. 그런 이 사후 문제 등등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미국은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자, 출산율 정말 심각하죠. 2041년에 병력 자원이 연간 13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50만 명인데 그리고 군복무도 전 정권이 줄여버려가지고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병력 자원 100%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군대 집어넣어도 20만 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8개월이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는 뭐 예상이 아니고 확정된 거죠. 왜? 2041년이니까 이미 지금 태어나 있는 그 아이들이 2041년 되면 이제 군 입대할 나이가 되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뭐 발전 가능성도 없어요. 출산율 뭐 어떻게 증대시켜서 어떻게 해볼 그것도 없는 거예요. 확정된 상황이니까. 애들이 그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건 또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외부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법을 먼저 바꿔야 돼요. 먼저 민간인이 실제 살상용 총기를 들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거 말이죠. 근데 난 예비군 훈련 갔을 때 했는데 그거는 예비군 훈련은 우리가 민간인이지만 들어간 순간은 신분이 군인으로 전환되죠. 그런데 여기는 군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상용 총기를 들고 임무를 할 수 있는가? 이 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고 또 그 총기 사용했을 때 뭐 어떤 그 사후 처리 문제 이런 거.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로 그냥 해고를 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해고를 못 해요. 근데 얘 지금 분명히 문제 있는데 딱 봐도 지금 사상적으로 문제 있고 그리고 지금 사고도 쳤고 이 탄약고에서 또는 이 부대에서 사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이 정신이 조금 요즘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총기를 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군부대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근무도 아니고 작전하는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해고 문제 이런 것도 유연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도 또 다 안 돼요. 어떡하냐? 지금 미 우주군이 드디어 로봇을 경계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도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보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험비 같은 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백이 생기죠. 그런데 이 로봇은 그냥 저기 갔다 여기 갔다가 패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는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알아서 이제 계집이 있어요. 계집에 들어가서 충전하고 또 충전되면 또 나와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자 이래도 또 안 된다. 이게 또 전투는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처럼 요건 우리 이제 징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는가? 우리 정치인들이 여군 징병 문제 이야기하면 정치 생명 끝날 것 같고 해서 겁이 나서 아무도 말 못 하는데 저는 좀 하겠습니다. 그럼 소신대로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여군 징병 문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판결했냐? 여성과 남성은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징병할 수 없다라는 희한한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직업군인은 되고 징병은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여군은 부사관 이상 이 간부는 가죠. 그것도 경쟁률 치열하게 들어갑니다. 직업군인은 되고 현역은 징병은 안 된다. 신체 구조가 이 직업군인으로 들어갈 때 신체 구조가 갑자기 여성이 확 바뀝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거 합니다. 노르웨이는 헌법 소원에서 여성들이 왜 우리는 징병 안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똑같은 국민이다. 해서 갔어요. 자, 출산율 지금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가감없이 여성 징병 문제에 대해서 해외 사례, 이스라엘 사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현실, 그리고 지금 군에서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민낯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심층 분석 통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많은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국 모든 공항이 폐쇄된 상황이어서 젤렌스키의 해외 순방은 폴란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곳에서 젤렌스키를 암살하려던 러시아 에이전트가 체포됐습니다. 폴란드 검찰이 러시아군 정보기관과 협력해 폴란드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할 준비를 하던 현지 협력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현지 시각 4월 18일 밝혔습니다. 폴란드 검찰은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며 암살 작전을 수행할 러시아 정보기관 특수부대와 협력한 폴란드 국적자 파월 K를 긴급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월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료들이 해외에 나갈 때 자주 이용하는 폴란드 남동부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에서 보안 정보를 수집해 러시아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파월은 러시아군 총참모부 직속의 정보기관인 정보총국과 접촉해 공항을 오가는 우크라이나 인사들의 주요 동선을 수집해 보고하는가 하면 러시아 특수부대가 해당 시설 인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작전을 수행할 때 정보 수집 지원 임무를 맡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직접 무장하고 유사시 러시아 암살부대를 대신해 직접 작전에 참여할 준비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인물은 러시아인이나 러시아계 폴란드인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태어나 자란 그냥 폴란드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초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가 지도부를 공습이나 사보타주로 제거하는 전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21세기에 타국 영토에서 타국 국가 지도자를 암살할 생각을 하는 러시아. 이런 나라가 어떻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폴란드 군 그 특수부대예요. 이게 이제 체포했다라고 하는데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월 K 실명인지는 아직 몰라요. 실명이 아니겠죠.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우리나라도 중국 좋아하고 러시아 좋아하는 사람 많죠. 한국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돈으로도 매수됐을 수도 있고 평소에 그런 이제 성향이 있었을 테고 그렇겠죠. 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전체가 다 비행 금지죠. 그래서 젤렌스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이 해외 순방할 때 기차나 차량을 타고 폴란드로 넘어가서 그 폴란드에 있는 공항을 이용을 하는데 폴란드의 남동부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죠. 이 제슈프 야시온카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선들 다 파악하고 자기들 이제 근무 일지에 누가 온다, 누가 비행기가 어떤 게 뜨고 내린다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러시아 군 정보총국 GRU에다가 보고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GRU는 그 스케줄표 받은 걸 가지고 젤렌스키를 암살, 타격하려는 작전을 세우고 그거 할 때 정보 계속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만약에 또 그때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직접 할게요. 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 주에 심층 분석으로 우리나라 이런 사보타주에 안전한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그 내부 협력자 폴란드인이 러시아에 협력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협력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내 불순 세력의 위험성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걸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지도부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전국의 방공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6월절 기간 중에는 공습이 없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허를 찔렀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 이스파한 지역에서 현지 시각 4월 19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인근을 공습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긴급 타진했습니다. 중동과 영미권 오신트 소식통들은 19일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일대에서 연쇄 공습 움직임이 보고됐다라며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지역,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전투기 비행 소음으로 추정되는 폭음과 폭발에 의한 폭음이 연속으로 보고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모든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목을 집중된 곳은 이란 이스파한 지역인데요.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이 대거 들어서 있는 이 지역에서는 새벽 4시를 전후해 대공포 발사와 최소 3번의 대규모 폭발, 화염, 화재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핵안보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 준장의 경고가 나온 직후 발생했습니다. 하그탈라브 준장은 적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에 따라 그들의 핵시설도 우리 첨단 무기로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관료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이란 영토 내 시설을 공습했다라고 확인해 주었는데요. 이란이 재보복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감행된 이스라엘 공습, 아무래도 제5차 중동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뭔가 시설에 큰 폭발 화염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이 사진도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어디냐? 일단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온 이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스파한, 나탄즈 등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란에서 공식도 확인했어요. 이란군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나탄즈의 핵시설 그리고 이스파한의 공군기지, 이 이스파한 공군기지에 F-14 톰캣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답니다. 그 두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고 이란군도 확인을 했고, 미국도 이거 이스라엘이 공습했다, 핵시설을 공습했다라고 미국도 ABC 뉴스에서 관료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시리아, 이라크 이런 곳에서 전투기 폭음 소음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지나가는 과정 경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국경을 지나서 이 지역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쏘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공중급유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아마 요르단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나탄즈 핵시설까지 들어가서 과거에 오시라크 원자력 시설을 핵시설을 폭격하듯이 직접 2,000파운드 폭탄을 내리꽂아서 완전히 완파시키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미국이 미사일이라고 했으니까. 미사일은 폭탄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을 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는 좀 경고 차원의 공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스파한 상공의 대공포 교전 새까맣죠. 새까만 새벽인데 여기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니까 완전히 칠 같은 어둠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한 반경에 이 대공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잠시 이 대공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대공포가 번쩍번쩍, 아마 근접신관, 시한신관 이런 걸 가지고 이 탄막을 형성하는 이런 대공포 사격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다른 동영상도 다 지금 탄막을 형성하는 이런 대공포 사격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스파한 시내 건물의 피격도에서 아주 연기가 크게 솟구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 지금 스페인에 미국의 B-1B 폭격기 4대가 배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의 B-52 폭격기 4대, 스페인의 B-1B 폭격기 4대 배치를 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이 공습 직전에 스페인에 있던 그 B-1B 폭격기를 튀르키예로 옮겼어요. 튀르키예로. 그래서 자, 지도 보시면 이란이 여기 있고 튀르키예는 저기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의 남쪽에 있는 인시릴릭 공군기지에 B-1B가 들어왔다. 자, 이 말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이란은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리가 공격받으면 반드시 확전한다, 니들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협박 전화했지 않습니까? 4월 14일 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렇게 전력을 전진 배치했어요. 또 이 핵안보 사령관 이란이 또 경고 메시지를 했죠. 우리 핵시설 때리면, 아마 이 핵시설 때리려는 징후를 이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핵시설 때리면 니들 핵시설도 때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핵 정책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핵 개발을 그냥 페달을 세게 밟아서 핵 개발 바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이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란이 핵을 가진 것을 용인할 것이냐? 용인 못하죠.
북한이 핵 가진 거 용인한 거 보면 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대신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래서 이 상황이 제5차 중동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고 원래 이 6월절 4월 22일부터 4월 30일 이 기간은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할레비 이스라엘 총참모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6월절 직전에 그걸 그냥 깨버리고 제가 그거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전에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을 편안하게 보내는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벌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타겟은 저 같으면 이 이란의 최고 수뇌부를 공격하는 뭐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란은 어떻게 반격할지 계속 서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